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기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원자의 구조에 관한 문제로 전자의 궤도운동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원자의 구조에서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의 궤도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서만 회전운동을 한다, 입니다. 전자는 보어 원자 모형에 따라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에서만 회전운동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전자각 또는 전자궤도라고 합니다. 이는 양자화된 에너지 준위로 전자는 이 특정 궤도 사이에서만 전이가 가능합니다. 원자핵에서 가까운 궤도일수록 에너지 준위가 낮고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므로 1번과 2번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높은 준위로 이동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낮은 준위로 이동하며 이 과정에서 빛이 방출되거나 흡수됩니다. 이를 전자의 전이라고 합니다. 전자는 모든 궤도를 자유롭게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된 특정 궤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기본 개념이며 원자 내 전자의 운동은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가집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정전기 현상에 관한 문제로 전하이동의 실제 주체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전기 현상에서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는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전자가 음전하에서 양전하로 이동입니다. 정전기 현상에서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입니다.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으며 점이차에 의해 항상 음전하에서 양전하 쪽으로 이동합니다. 흔히 전류의 방향은 양전하의 이동 방향으로 정의되어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른다고 하지만 실제 물질에서 이동하는 입자는 전자이므로 전자의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 반대가 됩니다. 두 물체를 마찰시켜 정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전자가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이동하여 전기적 중성이 깨지면서 전자를 잃은 물체는 양전하, 전자를 얻은 물체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원자핵과 양성자는 원자 내부에 고정되어 있어 쉽게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정전기에서 이동하는 것은 자유전자뿐이며 이는 전기공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정전기 유도 현상에 관한 문제로 도체에서 전하의 재배치 원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대전체를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된다, 입니다. 정전기 유도 현상은 대전체를 도체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도체 내부의 자유전자가 대전체의 전하에 반응하여 이동함으로써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양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도체에 가까이 가져가면 도체 내부의 자유전자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오게 되어 가까운 쪽은 음전하, 먼 쪽은 양전하로 전하가 재배치됩니다. 반대로 음전하로 대전된 물체를 가져가면 자유전자가 밀려나서 가까운 쪽은 양전하, 먼 쪽은 음전하가 됩니다. 즉,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반대되는 전하로 먼 쪽은 같은 전하로 나타나는 것이 유도 현상의 핵심입니다. 이 현상은 정전차폐, 필회침, 검전기 등 다양한 전기장치의 원리로 응용되는 중요한 개념이며 절연체의 경우에는 전하의 편향만 일어나는 분극 현상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기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변압기의 자화전류에 관한 문제로 여자전류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자화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여자전류라고도 하며 무부하시 흐르는 전류이다, 입니다. 자화전류는 변압기의 1차 측에 전압이 인가되어 철심을 자화시키는 데 필요한 전류로 여자전류라고도 불립니다. 변압기의 2차 측을 개방한 무부하 상태에서도 1차 측에 전압이 걸리면 이 자화전류가 흐릅니다. 자화전류는 주로 철심을 자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화전류 성분과 철손을 보충하는 철손전류 성분으로 구성됩니다. 자화전류의 크기는 정격 부하전류에 비해 매우 작으며 보통 정격 1차 전류의 수 퍼센트 정도에 불과합니다. 변압기의 품질이 좋을수록 자화전류는 작아지는데 이는 철심의 투자율이 높고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이 작을수록 나타납니다. 자화전류는 정연파가 아닌 왜곡된 파형을 가지며 이로 인해 변압기 주변에 고조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변압기 설계와 전력계통 해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변압기의 최대 효율에 관한 문제로 철손과 동손의 관계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철손이 200W, 동손이 300W일 때 최대 효율이 되는 부하율은 얼마인가요? 여기서 정답은 1번 0.816입니다. 변압기의 효율은 부하에 따라 변하며 철손과 동손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최대 효율에 도달합니다. 철손은 부하와 무관하게 거의 일정한 고정 손실이고 동손은 부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는 가변 손실입니다. 따라서 최대 효율이 되는 부하율 M은 공식 M은 루트 철손 나누기 전부하 동손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철손 200W, 동손 300W를 대입하면 M은 루트 200 나누기 300은 루트 0.667은 약 0.816이 됩니다. 이는 전격 용량의 81.6% 부하에서 변압기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전됨을 의미합니다. 변압기 설계 시 일반적인 운전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나오도록 철손과 동손의 비율을 조정하는데 주야 부하 변동이 있는 배전용 변압기는 낮은 부하율에서 최대 효율이 되도록 설계하고 산업용 변압기는 전격 부하 근처에서 최대 효율이 되도록 설계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변압기 권선 저항 측정에 관한 문제로 정밀 측정 계측기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변압기의 권선 저항 측정 시 사용하는 계측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휘트스톤 브릿지입니다. 변압기의 권선 저항은 매우 작은 값이므로 일반적인 저항계로는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휘트스톤 브릿지와 같은 정밀 저항 측정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휘트스톤 브릿지는 미지의 저항값을 기지의 저항과 비교하여 측정하는 평형법 측정 방식으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저항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원리는 4개의 저항으로 구성된 회로에서 검유계의 지시값이 0이 되도록 가변 저항을 조정하여 평형 조건을 만들고 이때 기지 저항들의 비례 관계로 미지 저항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변압기 권선 저항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권선의 온도 변화나 단선 유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하며 온도 상승 시험 등에서도 활용됩니다. 일반 저항계는 밀리옴 단위의 작은 저항을 측정하기에 정밀도가 부족하고 검유계는 전류 측정용이며 전력계는 전력 측정용이므로 이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전기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선 접속에 관한 문제로 접속부의 올바른 단면적 처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선을 접속할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접속부의 단면적을 원래보다 50% 이상 크게 한다 입니다. 연선 접속 시 접속부의 단면적은 원래 전선의 단면적과 동등하거나 약간 작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50% 이상 크게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시공입니다. 접속부가 원래 전선보다 현저히 크면 전선관이나 배관 안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인입에 지장을 주며 기계적 강도도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연선은 여러 개의 가는 소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연성이 좋지만 접속 시에는 각 소선이 서로 밀접하게 접촉해야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연선 접속의 올바른 주의사항은 소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것, 접속부 단면적을 균일하게 유지할 것, 소선의 접속 방향을 일정하게 할 것 등입니다. 또한 접속 방법에는 꼬임 접속, 브랜치 접속, 리프라이스 접속 등이 있으며 각각의 용도와 특성에 맞게 선택해 사용합니다. 접속 후에는 반드시 절연 처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기계적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보강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슬리브 압착 작업에 관한 문제로 전선 삽입 방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전선 접속에서 슬리브 압착 작업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압착 전 슬리브 내부의 전선 삽입 시 전선을 비틀어서 삽입한다 입니다. 전선을 슬리브에 삽입할 때는 곧게 펴서 삽입해야 하며 비틀어서 삽입하면 안 됩니다. 비틀어 삽입하면 소선들이 서로 엉키면서 접촉 저항이 증가하고 접속이 불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슬리브 내부에서 소선이 균일하게 분포되지 못하여 압착 시 힘이 고르게 가해지지 않아 접속 불량이 발생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전선 끝을 정리한 후 슬리브 한가운데까지 곧게 삽입하는 것입니다. 다른 설명들은 모두 올바른 주의사항입니다. 전선의 피복이 슬리브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피복이 들어가면 도체와 슬리브의 접촉을 방해하여 접속 저항이 커지고 발열의 원인이 됩니다. 압착은 일반적으로 중앙부터 양끝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내부의 공기나 불순물을 밖으로 밀어내면서 확실한 접속을 이루게 합니다. 압착 후에는 반드시 당김 시험을 통해 접속 강도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지 검사해야 하며 필요시 절연 테이프나 열수축 튜브로 절연 처리를 마무리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고리형 단자 가공에 관한 문제로 고리 크기의 기준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고리형 단자 가공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고리의 크기는 나사지름과 동일해야 한다 입니다. 고리형 단자의 크기는 나사지름과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사지름보다 약 0.5mm 정도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리가 나사지름과 동일하면 나사가 고리를 통과할 수 없거나 억지로 끼워야 하므로 작업성이 매우 떨어지고 고리나 도체가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절한 여유를 두면 나사가 쉽게 통과하면서도 조임 시에는 고리가 나사 주위에 밀착되어 안정적인 접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의사항들은 모두 올바른 내용입니다. 고리의 절단면은 서로 맞닿도록 하여 완전한 원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는 접촉 면적을 최대화하고 전기적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고리는 시계 방향으로 구부려야 하는데 이는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조일 때 고리가 더 조여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감으면 나사를 조일수록 고리가 벌어져 접속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고리는 한 번에 정확하게 구부려서 만드는 것이 좋으며 여러 번 구부리고 펴기를 반복하면 도체가 약해져 끊어질 수 있습니다.